유비는 제갈량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신을 곧장 오나라로 보냈다. 송건은 세 개의 군을 넘겨받은 대가로 합비를 공격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여 10만의 군사를 출병시켰다. 그러자 제갈량이 예상한 대로 조조는 한중을 하우영과 장압에게 맡긴 뒤 대부분의 군사를 합비 쪽으로 이동시켰다. 조조군과 송건의 군사는 한 달 넘게 대치하며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조조 쪽의 병사 수가 훨씬 많았으나 송건의 진영에서 능통과 감령이 맹활약을 펼쳐 좀처럼 승부가 가려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지루한 소모전에 지친 송건 쪽에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조조 역시 상대가 만만치 않은 것을 잘 알아 그에 동의하며 허도로 말을 돌렸다. 다만 송건은 그곳에 장은과 주태를 남겼고 조조는 조인을 시켜 서로의 경계를 지키게 했다. 다시 허도로 돌아온 조조는 본격적으로 황제의 자리를 탐했다. 서기 216년 마침내 조조의 신복들이 오랫동안 꿈꿔온 음모를 실현했다. 황제에게 형식적인 허락을 받아 조조를 위왕의 자리에 올린 것이다. 조조는 괜히 놀라는 척을 하며 3번이나 그 자리를 사양하는 신용을 했지만 끝내 욕심을 감추지 않았다. 황제가 있는데도 위왕이 된 조조는 황제의 옷차림을 하고 황제의 마차를 탔으며 황후와 황세자를 두었다. 실제 정실에게는 아들이 없어 첩인 변씨를 황후로 삼은 뒤 그녀가 낳은 조비를 황세자로 책봉한 것이다. 처음에 조조는 셋째 아들 조식을 황세자로 삼고 싶어 했다. 형제 중 가장 영특하고 문장이 뛰어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가우가 반대하여 자신의 뜻을 접었다. 가우는 지난날 원수와 유패가 맏아들을 후계자로 정하지 않아 일어났던 고륙상쟁을 상기시켰다. 조조 역시 아버지로서 훗날 아들에게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에 가우의 의견에 동의했던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도 적은 생겨나는 법. 경기라는 인물이 황제 행세를 하는 조조를 바라보며 엄청난 분노를 키웠다. 그의 친구인 위왕 역시 조조에 대한 반감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그 밖에 기미를 비롯해 동생과 함께 조조를 제거하려다가 처형당한 길평의 두 아들이 뜻을 같이 했다. 당시 왕필이 조조의 근위대장으로 임명되었다. 경기를 비롯한 5사람은 일단 왕필에게 접근해 이를 도모할 궁리를 했다. 평소 그와 가까이 지냈던 기미가 근위대로 찾아갔다. 왕대장 위양 덕분에 천하가 태평해졌구려. 며칠 후면 대보름인데 위양을 칭송할 겸 등불잔치를 크게 벌이면 어떻겠소? 거참 좋은 생각이오. 그러면 승상, 아니 위양께서도 기뻐하실 거요. 왕필은 기미의 속셈을 눈치채지 못하고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기미를 비롯한 5사람은 대보름 잔치를 틈타 왕필을 먼저 죽이고 나서 조조를 사로잡을 계획이었다. 그런 날은 궁궐도 경비가 허술해져 화살을 치르기 안성맞춤이었다. 길평의 두 아들이 잔치가 벌어져 어수선할 때 궁궐에 불을 지르면 그것을 신호로 경기와 위왕이 장정들을 데리고 들어가 왕필의 목을 베기로 했다. 그 다음에 헌제를 보호하면서 조정의 권세를 장악하면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많은 신하와 장수들이 자신들의 편에 설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곧 난간에 부딪혔다. 대보름 잔치를 성대하게 벌여 경계를 누그러뜨리려고 불을 지른 것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왕필을 겨냥해 날린 화살이 빗나가 그를 죽이지 못했던 것이다. 어깨에 부상을 입은 왕필은 서둘러 말을 달려 조유에게 달려갔다. 그는 조조의 조카로 충성심이 매우 깊은 장수였다. 조장군 큰일 났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이. 왕필은 가쁜 숨을 내몰아쉬며 조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누가 감히 우리에게 반기를 들었단 말이냐? 한 놈도 살려주지 않겠다. 조유는 1,000여 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곧장 성으로 달려가 경기와 위양을 따르는 장정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조에게 반란이 일어난 것을 보고한 뒤 헌제의 신병을 확보해 궁궐 깊숙이 은신시켰다. 조조는 급히 하우돈을 불러 군사 3만을 내주며 반란을 진압하라고 명령했다. 사실 조조의 세력이 장악한 궁궐에서 정강석화처럼 계획을 실천하지 않으면 반란에 성공하기 어려웠다. 경기와 위양 등 조유는 물론 3만이나 되는 하우돈의 군사를 상대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기미와 길시 형제는 달아나다 죽음을 면치 못했고 경기와 위양은 생포되면서 싱겁게 상황이 종료되었다. 무사히 반란을 진압했지만 조조는 화가 치밀어 좀처럼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려치면서 천둥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다섯 역적의 식솔들은 전부 잡아들이도록 하라. 늙은 자든 어린아이든 하나도 남김없이 목을 쳐서 반란의 싹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조조는 부하들을 시켜 경기와 위양에게 모진 고문을 가하며 직접 신문했다. 혹시 있을지 모를 반란의 전당을 색출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경기와 위양은 입을 꼭 다물고 조조의 신문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고문이 더욱 심해져 견디기 힘든 고통이 느껴졌지만 조조를 향해 침을 뱉으며 욕설을 퍼부을 뿐이었다. 그러자 조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두 사람을 돌이키라고 명령했다. 조조의 분노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반란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조는 궁궐 근위대가 혼란하는 넓은 마당 양쪽에 붉은 깃발과 흰 깃발을 세워놓은 뒤 벼슬아치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큰 소리로 질문했다. 반란을 일으킨 역적들이 궁궐에 불을 질렀을 때 너희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때 불을 끄기 위해 모여든 자들은 붉은 깃발 쪽에 서고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몰랐던 자들을 흰 깃발 쪽에 서도록 하라. 궁궐의 벼슬아치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고민에 잠겼다. 그러다가 하나둘 붉은 깃발이나 흰 깃발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들 중 상당수가 불을 끄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붉은 깃발 쪽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조조는 뜻밖의 붉은 깃발 쪽에 선 벼슬아치들을 향해 소리쳤다. 저자들을 모두 포승줄로 묶은 다음 죄를 따져 물어라. 아니 왜 이러십니까? 저희는 죄가 없습니다. 붉은 깃발 쪽으로 간 벼슬아치들이 아우성쳤지만 소용없는 노릇이었다. 조조는 그들 가운데 일부가 반란을 일으켰던 5사람과 한패라고 의심했다. 갑자기 큰 불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당황해 허둥대게 마련이므로 오히려 불을 끄겠다고 달려온 것을 반란에 동조하려던 행동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몇 날 며칠 허도에는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붉은 깃발 쪽에 섰던 벼슬아치들은 신문을 하면서 의심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모진 고문을 가했기 때문이다. 조조를 진짜 싫어했든지 아니면 고문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든지 많은 벼슬아치들이 반란의 협력자로 낙인 찍혀 결국 죽음을 면치 못했다. 그 수가 무려 300여 명에 달해 한동안 허도의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그제야 조조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고 허도의 사람들은 누구나 더욱 큰 두려움을 가슴에 품게 되었다. 그리 그곳에 이르러 주변을 살펴보니 장비가 파설을 시키고 있었다. 장압이 성관인 조홍에게 말했다. 제가 가서 파설을 함락시키겠습니다. 지금 장비가 파설을 지키고 있어. 그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오. 조홍이 승리를 장담하는 장압을 말렸다. 그럼에도 장압은 물러서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장비를 두려워하지만 제 눈에는 그가 미련하고 힘만 센 장수로 보일 뿐입니다. 반드시 장비를 죽이고 파설을 빼앗겠습니다. 자신감만으로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는 없는 법이오. 만약 공격에 실패해 적의 사기만 올려주게 된다면 어떡하겠소?
다시 한번 조용히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지만 장압은 듣지 않았다. 걱정 마십시오, 장군. 제가 파설을 함락시키지 못한다면 분율에 따라 벌을 받겠습니다. 워낙 장압의 의사가 강경한 터라 조홍도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3만의 군사를 내주었다. 장압은 기뻐하며 군사를 이끌고 파서로 가서 세 곳의 요지에 진을 쳤다. 그리고 곧 절반의 군사를 데리고 장비를 향해 진격했다. 그 소식을 들은 장비는 내동에게 군사 5천을 내주어 장압의 뒤쪽으로 돌아가게 하고 자신은 1만의 군사를 이끌어 정면에 대적했다. 마침내 장압이 부딪히게 되었다. 이놈 장비야, 너의 목을 베러 왔으니 어서 덤벼라. 어디서 반푼어치도 안 되는 놈이 와서 까부느냐? 내가 너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마. 장비와 장압은 서로 기고만장하게 말싸움부터 벌인 뒤 앞으로 달려나와 격돌했다. 둘이 30합쯤 치열하게 싸웠을까? 갑자기 장압의 뒤쪽에서 함성이 울리더니 뇌동의 군사가 덤벼들었다. 전혀 예상치 못하고 협공을 당한 장압은 군사를 이끌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 스스로 미련하고 힘만 센 장수라 얕보았던 장비의 전술에 혼쭐이 나고 만 것이다. 그 후 장압은 진지로 돌아와 한껏 몸을 움츠렸다. 기발한 계략을 세우지 않고 다시 맞붙었다가는 크게 패할 듯해 일단 시간을 벌려는 작전을 펼쳤던 것이다. 그러자 이번엔 장비가 답답해졌다. 그와 내동이 아무리 비아냥거리며 자극해도 장압이 진지를 봉쇄한 채 꿈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비는 그렇다 할 효과도 없는 부하들의 일방적인 공격을 멈추게 하고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장압의 진지가 위치한 산 아래쪽에서 날마다 술을 퍼마셨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다시 장압의 진지를 향해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 부하들은 그런 장비를 보며 너나 없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물론 장압은 장비의 욕설을 듣고 추태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후 장비가 적을 앞에 두고도 날마다 술에 절어 지낸다는 보고가 유비에게 올라갔다. 뜻밖의 소식에 놀란 유비가 제갈량에게 걱정을 털어놓았다. 장비 아우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탈입니다. 이제는 전투 중에도 술잔을 놓지 못하니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유비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제갈량은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별일 아니라는 투로 말했다. 아무 염려 마십시오, 주공. 장비 장군이 적장을 꿰어낼 계략을 펼치는 듯하니 주공께서는 맛좋은 술이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명의 말씀을 들으니 안심이 됩니다. 위원에게 술을 가져다 주라 명하지요. 위원은 그 길로 수레에 술을 잔뜩 실어 장비에게 가져갔다. 장비는 유비와 제갈량의 뜻을 헤아려 기뻐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위원과 내동에게 작전 지시를 내렸다. 장비의 말을 듣는 두 장수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날 장비는 여느 때보다 더 거나하게 술판을 벌였다. 그러고는 몇몇 장수들을 불러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병사들의 씨름시합을 구경하기도 했다. 마치 잔칫날처럼 왕짝짓거란 모습을 본 장압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그동안 온갖 치욕을 참아냈지만 오늘만큼은 저들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장비란 적자가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찌 저런 모습을 보이겠느냐?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장압이 두 주먹을 부르르 떨렸다.
그는 끝내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공격 명령을 내렸다. 오늘 밤에 진지를 나가 적들을 섬멸할 것이다. 저기 무례한 주정뱅이들을 전부 죽여버리자. 그날 밤 어둠이 짙어지자 장합이 군사를 데리고 행동을 개시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장합의 병사들이 술자리에 바짝 다가갔는데도 장비는 여전히 제자리에 앉아 있었다. 만취한 주정뱅이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꼼짝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저자를 직접 죽일 것이다. 장합은 긴 칼을 빼들어 재빨리 장비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심장을 향해 깊숙이 칼을 찔러 넣었다. 세상에 어떤 장수라도 그와 같은 공격에 목숨을 부지할 수는 없었다. 장합은 그토록 얄밉게 굴던 장비를 해치웠다는 생각에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다. 칼에 찔린 것은 장비가 아니라 장비의 모습을 하는 허수아비였다. 장합이 그 사실을 눈치챈 순간 진짜 장비가 고함을 내지르며 나타났다. 장합아, 네가 내게 넘어가 제 발로 사지를 찾아왔구나. 갑작스러운 공격에 장합은 무척 당황했다. 그의 곁에 있던 병사들은 순식간에 목이 베어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장합은 진지에서 지형군이 달려오기를 기대했으나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세 곳의 진지에서 잇따라 불길이 치솟은 것이다. 장비의 지시를 받은 위원과 내동은 일제히 기습공격을 감행해 적진을 초토화시켰다. 뒤늦게 자신이 장비의 계략에 말려든 것을 깨달은 장합은 와구간으로 달아난 뒤 조홍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조홍은 그가 갈구하는 구원의 손길을 뿌리쳤다.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꼴 좋구나. 군율에 따라 벌을 받겠다고 약속했으니 당장 장합을 불러들여 목을 베라. 하지만 과기가 조홍을 진정시켰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준 다음에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조홍은 그 의견을 받아들여 장합에게 군사 5천을 보내면서 가맹간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그곳을 지키던 곽준이 급히 성도에 머물고 있던 유비에게 장합의 공격 사실을 알렸다. 유비는 제갈량에게 대책을 물었다. 장합을 상대할 인물은 장비 장군밖에 없습니다. 한데 지금 파설을 지키고 있으니 고민이군요. 제갈량은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유비의 물음에 답했다. 그러자 곁에 있던 황충이 불쾌한 낯빛으로 소리를 질렀다. 공명께서는 내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오? 내가 비록 늙긴 했으나 그깟 장합증 간단히 처리할 수 있소. 황충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스스로 가맹간에 가겠다고 나섰다. 그 모습을 살피며 제갈량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황충 장군께서 가시겠다고요? 그렇다면 부장으로는 누가 좋겠습니까? 나는 젊은 장수들이 별로요. 노장 어만이 괜찮을 듯합니다. 그렇게 장합에 맞서기 위해 가맹간으로 갈 장소는 황충과 어만으로 결정되었다. 실은 모든 것이 황충의 전의를 드높이려는 제갈량의 실수였으나 유비 말고는 아무것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실제로 약이 오를 대로 오른 황충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실력을 발휘했다. 평소 같으면 장합에게 꽤 고전했을 터이나 이번만큼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전세의 우위를 점했다. 게다가 어만이 장합의 후방을 효과적으로 공략해 결국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 또다시 장합이 패퇴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홍은 버럭 소리를 내질렀다. 내 이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군율에 따라 목을 벨 것이야. 하지만 곽희가 거듭 조홍의 흥분을 가라앉혔다. 그는 너무 엄격하게 군율을 적용했다가 장합이 유비에게 항복할지 모른다며 주의하라고 말했다. 조홍이 생각하기에도 일리가 있는 염려라 곽희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조홍은 다시 한번 장압에게 지원군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하우돈의 조카 하우상과 한호에게 5,000의 군사를 내주어 장압을 돕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황충을 당해내지 못했다. 나중에 하우덕까지 가세했으나 이미 기울어진 승부를 되돌리기는 어려웠다. 한호는 황충의 칼을 목이 베었고 하우덕은 어망과 대적하다 죽음을 맞이했다. 끝내 전의를 상실한 장압과 하우상은 하우연이 지키고 있는 정군산으로 허겁지겁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얼마 후 황충의 승전을 보고받은 유비는 매우 기뻤다. 장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조조의 부하 장수였기에 기쁨이 더욱 컸던 것이다. 유비를 따르는 많은 장수들도 황충의 이름을 연호하며 즐거워했다. 그때 함께 자리했던 법정이 유비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주공, 이번이 기회요. 이번 기회에 군사를 일으켜 한중을 차지하십시오. 그 다음에 힘을 더욱 키우며 역적 조조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요. 부디 하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들은 유비와 제갈량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장수들도 함성을 내지르며 법정의 이야기에 공감을 표했다. 결국 유비는 승전의 기쁨을 뒤로한 채 곧 10만 대군을 일으켜 한중을 치기로 마음먹었다. 선봉은 장비와 조언이 맡았다. 바야흐로 유비에게 서광이 비치는 듯 했다. 유비는 군사를 데리고 가맹간을 지나 진을 쳤다. 그리고 정군산을 첫 공격 목표로 설정했다. 황충이 화우연의 목을 베겠다고 큰소리치자 제갈량은 법정을 그의 참모로 삼고 조은으로 하여금 지원병을 이끌도록 하였다. 제갈량의 책략은 계속되었다. 그는 유봉과 맹달에게 3,000의 군사를 내주며 산속으로 가서 많은 깃발을 세워 대군이 있는 것처럼 적을 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만을 파서로 파견의 요지를 지키게 하고 마초에게도 사람을 보내 출병 준비를 하도록 일렀다. 뒤이어 장비와 위원에게는 한중 공격의 참병 역할을 맡겼다. 그 시각 유비의 거병 소식은 조홍을 통해 허도에 전해졌다. 조조는 서둘러 40만 대군을 일으켜 직접 한중으로 향했다. 그는 조홍으로부터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은 뒤 정군산에 있는 하우연에게 전의를 드높이는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대의 재주를 믿으니 슬기롭고 용기 있게 나가 싸워라. 하우연은 편지를 읽고 감격해 깊이고 전공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는 하우상에게 3,000의 군사를 내주면서 적과 싸우다가 일부러 저주라는 계책을 지시했다. 하우상의 군사가 모습을 드러내자 황충은 가소롭게 여기며 전식을 내보냈다. 하지만 황충의 기대와 달리 전식은 참패를 당한 뒤 사로잡히고 말았다. 황충은 그제야 상대를 분석하며 법정과 묘책을 상의했다. 그런 마음가짐은 곧 효과를 보아 다음 전투에서 하우상을 생포하는 놀라운 전가를 올리게 되었다. 그러자 하우연이 진식과 하우상을 맞교환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좋아, 이번에는 꺽 먹고 알 먹는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려주겠다. 황충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이튿날 황충과 하우연은 각각 하우상과 진식을 데리고 진지 앞으로 나갔다. 양쪽의 포로들은 모두 갑옷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다. 한 병사가 크게 북을 울리자 황충과 하우연은 포로들의 결박을 풀어주어 자유롭게 해주었다. 그와 동시에 하우상은 하우연 쪽으로 진식은 황충 쪽으로 재빨리 달려갔다. 그런데 그 순간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하우상이 자신의 진지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황충이 쏜 화살이 날아와 등에 꽂힌 것이다. 저 교활한 늙은이가 나를 속이다니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우연이 쓰러진 하우상을 부하에게 맡긴 뒤 말을 몰아 황충에게 달려들었다. 그런 일을 예상하고 있었던 황충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웠다. 두 장수는 치열하게 20여 합을 겨뤘다.
그런데 하우연의 진지에서 그만 돌아오라는 징소리가 울렸다. 급히 말한 급히 말하는 급히 말머리를 돌려 진지에 들어선 하우연이 징을 울린 부하에게 달려가 따져 물었다. 왜 갑자기 나를 불러들인 것이냐? 저기 있는 산속을 보십시오. 많은 깃발들이 펄럭이는 것으로 보아 대군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말에 하우연이 산속을 살펴보니 과연 짙은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갈량이 유봉과 맹달에게 지시한 책략이었다.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하우연은 바짝 긴장해 섣불리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진지를 경고했다. 잔뜩 움츠러진 방어 자세를 취한 적을 바라보며 황충이 법정에게 묘책을 물었다. 법정은 일단 정군산 서쪽에 위치한 높은 산을 빼앗으면 그곳에서 하우연 진지의 약점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충은 그 의견을 받아들여 한밤중의 어둠을 이용해 서쪽 산을 점령했다. 그곳에 주둔해 있던 하우연의 군사가 100여 명에 불과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하우연이 그 소식을 보고받고 고함을 내질렀다. 저기 우리의 속을 환히 들여다보게 됐으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내가 나가 적을 물리쳐야겠다. 그런데 황충은 하우연이 진지 밖으로 나와 공격을 감행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황충이 힘으로 맞붙지 않고 극단적인 방어 전술을 펼쳤다. 적이 단단히 진지를 구축한 채 대받아치기만 하자 하우연의 군사는 빠르게 지쳐갔다. 바로 그때 황충은 제풀에 쓰러져 있는 하우연의 군사를 향해 총공세를 펼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세는 일방적으로 흘렀고 하우연이 전열을 정비하기 전에 황충이 달려들어 목을 쳤다. 하우연의 죽음을 목격한 병사들은 허둥대며 달아나다 잇따라 도륙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황충은 장담한 대로 정금산을 점령했고 일전에 그곳으로 몸을 피신했던 장합은 겨우 목숨을 부지해 다시 허도로 도망치게 되었다. 그를 통해 하우연의 죽음을 전해들은 조조는 매우 슬퍼했다. 그리고 서왕을 선봉에 세워 복수를 다짐했다. 그 후 조조군과 유비군 사이에는 한동안 크고 작은 전투가 쉴 새 없이 벌어졌다. 그 바람에 천하는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전세는 점점 유비 쪽으로 기울었다. 그 사이 조조의 장수 하우맹이 황충의 화살에 맞아 죽었고 서왕과 장익은 장비가 휘두른 장팔싸움에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겼다. 허저도 장비에게 맞서 어깨줄지를 다쳤다가 가까스로 살아났으며 조조의 둘째 아들 조창은 마초에게 혼쭐이 났다. 결국 조조는 남정에서 양평간으로 잇따라 후퇴하는 신세가 되더니 급기야 양평간에서 마저 쫓기게 되었다. 그는 유비를 따르는 장수들의 뛰어난 무예 솜씨와 제갈량의 지략에 맥을 추지 못했다. 아, 이대로 흥정을 뺏길 수는 없지.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해 총력전을 펼쳐야겠다. 황제를 억압하며 천하의 주인 행세를 하는 조조는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다. 그는 며칠 만에 군사의 사기를 북돋아 다시 진격했다. 뒤로 물러서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죽을 각오로 싸워 전공을 세워라. 조조의 외침에 병사들은 젖먹던 입까지 짠에 함성을 질렀다. 그때 유비 쪽에서 한 장수가 달려나와 조조를 자극했다. 그는 다름 아닌 위헌이었다. 천하의 역적 조조야, 너는 오늘 이곳이 너의 무덤이 될 것이다. 유비의 수하에 있는 조무래기 장수가 용기 하나는 가상하구나. 방덕아, 네가 나가서 놈의 목을 베어 오너라. 그렇게 위헌과 방덕은 치열하게 맞섰다. 그러나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고 때마침 마초가 지원군을 이끌고 오자 방덕이 진지 쪽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그 모습을 본 위헌이 재빨리 방덕의 뒤를 쫓아가 급히 말을 멈춰 세웠다. 그리고는 활을 꺼내 들어 멀리 언덕에 있는 조조를 겨냥해 시위를 당겼다. 순식간에 날아간 화살은 날카롭게 조조의 얼굴을 스쳤다. 그 충격으로 조조는 말굽비를 놓쳐 땅바닥에 나뒹굴고 말았다. 저기 조조가 쓰러졌다. 위원은 크게 고함을 내지르며 조조를 향해 말을 달렸다. 그러자 방덕도 사태를 파악하고 황급히 조조 곁으로 다가갔다. 조금 먼저 조조에게 다다른 위원이 칼을 뽑아들어 내려치려는 순간 방덕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가로막았다. 이놈 위원께 손을 대면 가만두지 않겠다.
필사적으로 주공을 구하려는 장수의 힘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센 듯했다. 위원은 깜짝 놀라며 그를 먼저 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방덕은 위원을 뿌리치고 조주를 구해 진지로 돌아왔다.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된 다음 살펴보더니 위원이 쏜 화살이 스쳐 조조의 앞니 두 개가 부러졌다.